지금까지 러시아가 서방을 지향해 왔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동방 지향성이 강해질 것이다. 중국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푸틴으로서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전쟁이 더 장기화되고 계속 압박이 가해진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큰 공황 사태를 빚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안녕하세요. 류한수 교수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놓고 보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인의 그 전사자 수가 사망자 수가 3만 명을 약간 웃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죠. 군사 용어는 전사상자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사자와 부상자 이런 걸 합쳐서 상당히 큰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자 수만 하더라도 3만 명 훨씬 웃도는 10만 명대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민간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 국토의 그 대부분이 전쟁터가 되면서 극도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입었었고 1000만 명 단위로까지 간다고 하는데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이웃나라로 가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로서도 물론 그 우크라이나에 비해서는 훨씬 규모가 적겠지만 적지 않은 전사상자가 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사의 어떤 모순일 텐데 어떤 전쟁을 수행할 때 전쟁의 부담이 평등하게 국민들에게 주어져도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데 러시아 대도시에서는 별로 전쟁의 영향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군인들이 차출되는 지역, 그런 지역은 저 변방의 오지에 있는 소수민족 내지는 경제적 뒤떨어진 지역입니다. 그쪽 젊은이들로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군대에 들어가서 받는 보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로 지방에일수록 전쟁의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지죠. 러시아에서. 이런 식의 피해가 있고요. 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만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다른 전문가의 지식을 좀 얻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러시아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더 활성화된 측면도 있다. 일단 돈이 풀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 2년 전, 그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신문 보도에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켰는데 러시아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느낄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해서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에 가해지기 때문에 러시아는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경제가 파산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식의 주장을 한 경제 전문가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주장은 다 틀린 예측이 됐죠. 러시아 경제는 잘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사 특수라고 하나요? 돈이 풀려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경제 활성화의 기초 체력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일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최소한 2, 3년, 3, 4년은 버티거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더 장기화되고 계속 압박이 가해진다고 하면은 더 장기적으로는 결국 러시아에게 마이너스로 작용을 해서 경제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큰 공황 사태를 빚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요약을 하자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불리할 수 있으니 푸틴 대통령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전쟁 상황을 판단하면서 전략을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 러시아가 결국 그 제재를 버텨내고 경제를 유지하고 어떤 경우는 특수를 이루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가 말로는 글로벌한 차원인데 실제로는 미국, 서유럽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거기에 이제 대만하고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죠. 이 정도에 국한된 것이 사실이었고요. 또 하나가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하나의 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라든지 유럽 본토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푸틴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소련 및 러시아에서는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넓은 그 광활한 농경지가 있는데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푸틴 대통령의 집권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서 러시아의 그 농업 경제가 상당히 상승을 했고 자급자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엄청난 양을 수출하는 농업대국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지하자원, 식량 을 자급자족하는 국가인 것이고 여기에 이제 기초 체력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그리고 뭐냐면 중국 인도와의 거래입니다. 사실은 그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서쪽 국가들과는 지금 사이가 틀어지면서 경제 제재도 받고 그쪽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런 어떤 손해분을 상쇄할 수 있는 창구가 중국이나 인도를 통해 열리면서 동쪽 국가들과는 또 오히려 관계가 동독해지고 손해를 충분히 벌충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과 여지가 생긴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저는 지금까지 러시아가 서방을 지향해 왔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서방 지향성이 줄어들고 동방 지향성이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과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키워나가면서 유럽적인 색채가 더 빠질 것이다. 이런 판단까지 내려보는데요. 경제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근대 들어서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서방을 모방하고 서방을 따라가고 서방을 지향하는 측면이 강했었는데 서방이 사실은 러시아를 이렇게 품어주기보다는 배척해오고 멸시하고 얕보는 경향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그 상처를 많이 입었던 러시아였었는데 한편으로 또 러시아는 이게 동방적인 색채를 또 가지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현대 들어서 동방적인 색채라든지 동방 지향성이 약해져 왔는데 21세기 들어서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서방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이 러시아의 시선이 서방 측보다는 동방 측으로 향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것은 또 하나 그 중국 경제의 부상, 중국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푸틴으로서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로서는 극동 지역이죠. 극동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 영토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동방 지향 정책이 조금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전쟁이 복잡한 이유가 세 개의 층위가 겹쳐져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가까운 원인 그리고 먼 원인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의 원인이 있다고 했을 때 먼 원인 그것은 뭐냐면 미국과의 대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서방의 강력한 국가로부터 침탈당해온 역사가 있고 그 침탈당할 때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19세기에는 나폴레옹, 20세기 에는 아돌프 히틀러, 21세기에는 어쩌면 미국이 러시아를 침탈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동유럽이 옛날에는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의 완충지역으로 기능을 하면서 서방의 위협을 떼어놓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다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미국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본적인 어떤 위감이 있는데 맨 마지막 완충제력이었던 국가가 바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였던 거예요. 근데 벨라루스는 상당히 러시아랑 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정치 상황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친러시아, 친서방으로 추가 왔다 갔다 했는데 2014년 이후로 그러니까 유로마이단, 봉기 아니면 사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그 이후로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의 권력추가 서방 측으로 기울었거든요. 여기서 느끼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러시아를 압박해 오는데 이 압박을 버텨낼 수 있는 완충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다고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최소한의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결국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선택했던 그 선택이 윤리적으로 국배법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러시아의 역사적인 경험을 놓고 보면은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놓칠 수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전쟁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중간 단계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201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경우는 극우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부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아왔고 피해를 입어왔다고 푸틴은 판단을 한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국민의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인 아니면 최소한 우크라이나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의식이 있고 그들 우리와 한 형제다, 한 핏줄이다 하는 그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위를 보장하는 협상을 계속 러시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벌여왔는데 번번이 이게 깨지게 된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상당히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왔다고 판단을 하고 그 친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전쟁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 단계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이 가까운 원인이 없어요. 어떤 전쟁을 벌인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역사상의 전쟁을 지켜보면 트리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겨야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보통 그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형태의 어떤 트리거, 그쪽이 어디를 공격해 왔을 때 그걸 빌미 삼아서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없으면 조작을 해서라도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걸 보면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히틀러가 폴란드군이 독일을 공격해왔다라는 식으로 사건 조작을 해가지고 트리거를 만든 다음에 갔고요. 중일전쟁 같은 경우도 1930년대 중일전쟁 같은 경우도 일본 관동군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중국군이 그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트리거가 없는 전쟁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주 전면적으로 친러시아계 주민들을 뭐 공격했다거나 학살했다거나 대규모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 지대를 뭐 공격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옳다구나 하고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밀고 들어갔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국경지대에 있던 러시아군이 싹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특이한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전쟁의 원인을 가까운 원인, 먼 원인, 중간 단계의 원인으로 봤을 때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먼 원인과 중간 단계의 원인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없어서 상당히 특이한 전쟁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쨌든 간에 이게 러시아가 침략당한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가 이웃나라를 침공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이 러시아에게 좀 유리하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대도시에서는 전쟁의 압박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 아니면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러시아 국민의 신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러시아가 전쟁의 압박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병력 동원이 사실은 30만 명 추가 동원 한 번에 그쳤고 지금 그 추가 동원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평균적인 시민들이 내 가족이 전쟁터에 끌려간다고 하면 대번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반응을 하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전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심부가 아닌 지역, 변두리 지역, 특히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그런 압박감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안의 젊은이 한 명이 군대에 가가지고 보수를 받아서 그 보수로 가족 경제를 쉽게 말하면 생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했을 때 이게 한편으로는 압박이지만 한편으로는 살림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되면서 전쟁의 압박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30만 명 추가 동원할 때 러시아 도시에서 반발하는 모습 아니면 반전 시위 아니면 추가 징집에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가 많이 잡히긴 했는데 그것이 그 전체 러시아 국민의 정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뭐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푸틴의 그 전쟁을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70%, 80%에 가까워지는데 분명히 이거는 그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언론을 통제하고 심지어 조작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과반수가 넘는 러시아 국민이 푸틴 대통령의 정책과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로 보여요. 어떤 학자는, 전문가는 대통령 선거를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분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카드를 택했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그게 가장 그 중요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푸틴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쟁을 일으켜서 좀 고생을 했지만 차근차근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을 끌어왔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입니다.
지난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한국과 수교 관계까지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지난 30년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러시아와 대한민국 관계는 상당히 좋았죠. 러시아도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고, 한국도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군사기술적으로나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점이 러시아로서는 이제 북한과도 수교를 했고 대한민국과도 수교를 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소련까지는 이 소련이 철저하게 그 북한의 편을 들면서 대한민국과는 거리를 두었는데, 이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과는 대면대면한 관계였고요. 대한민국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국제 그 외교전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고립 속으로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때 러시아의 입장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고요. 북한을 견제하는 카드로 러시아 카드를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기조가 바뀌었죠. 그 현 정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책의 방향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이 세 나라의 공조를 강화해서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거기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죠. 한국과 일본과 그 미국의 삼각공조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어떤 그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반작용이 뭐냐면 한미일의 공조 강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관계가 또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반작용의 결산을 해볼 때 반작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부담을 주는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저는 전공이 러시아 현대사, 유럽 현대사인데요. 러시아 나라를 이제 공부해보면 좀 애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욕먹어도 쌀 행동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먹을 필요가 없는 욕인데, 엉뚱하게 러시아가 덤터기를 써가지고 욕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비난하더라도 잘못한 것만큼만 비난하고 비판하자. 그리고 러시아에게 뭐랄까요, 잘못 가해지는 비판은 또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그것을 이제 가리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러시아를 잘못한 것만큼만 욕하자. 그 이상으로는 욕하지 말자. 그래야지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더 잘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로 그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 동북아시아만 한정을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러시아라는 카드를 여러 가지 그 상황상 뭐 거리가 멀어지고 뭐 가까워지고 이런 부침은 있겠지만 절대로 마지막 끈을 끊어서는 안 되는 국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나라가 서로 윈윈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히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가 러시아를 볼 때 상당히 편견과 오해가 없진 않았다. 이것을 걷어내고 실상을 보는 날카로운 시각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힘든 파고를 좀 더 쉽게 타고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두서없이 말해도 핵심을 잘 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